자, 이제 국제투자 7주차 마지막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교시 말미에 이제 설명한 건데요. 결국은 이제 국제기업이 이제 특정한 경영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습득하는데 결국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합작 투자를 통해서 국제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위험 요인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위험 요인의 감축은 합작 파트너들이 합작 대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러한 경영 활동을 수행한 결과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현지 기업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수용과 몰수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파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험 분산을 위한 합작 투자는 규모의 경제와는 상관없이 실행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합작 투자는 경쟁 기업과의 경쟁의 규칙에 영향을 미쳐서 경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작 투자를 통해서 경쟁 기업과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기술 개발 과정은 물론 사후 판매에 이르기까지 파트너의 경영 방침과 경영 활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작 투자는 이제 합작 파트너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우위 요소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형태로 구성만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작 투자의 경우에는 단독 투자의 경우와 같이 본사와 현지 자회사가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유지되는 것이죠. 따라서 합작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합한 파트너의 선택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꼭 뭐 기업의 경우만 그러겠습니까? 뭐 조그마한 뭐 이런 그 동업을 하는 경우에도 결국 뭐 단둘이 그야말로 개인과 개인 1대1로 결국 동업하는 경우에도 결국 인간이 결국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파트너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는 뭐 모든 경우에 저는 해당된다고 봐요. 우리가 그야말로 사랑의 결합체인 이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경우에도 결국 처음에는 정말 만인의 축복 속에 행복하게 출발했겠지만 결국 현실적으로는 많은 가정들이 결국 해체되거나 결국 그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부부의 연은 좀 특별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다른 경우에는 결국은 냉철한 결국 합리적인 이런 분석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부부연은 그런 것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랑으로 맺어지지만 결국은 서로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이제 문제점과 갈등 요인들을 그야말로 서로 뭐 양보와 이해로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때 결국 그 부부 관계는 성숙되고 결국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희생과 양보, 그게 결국 이제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이겠죠. 그게 이제 결국 필요하겠죠.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뭐 여러분들도 결국 언젠가는 이러한 상황에 부닥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뭐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제 합작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작 투자의 장점을 현지국의 환경 요소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한 9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현지국 정부의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를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지 소비자들의 외국 기업에 대한 반감을 합작 투자를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국의 기업과 결국 합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이제 분위기를 형성시킬 수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현지 기업의 기존 판매망을 이용할 수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현지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이에 익숙한 현지 기업을 이용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 같은 우리가 동북아 문화권, 특히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에도 유교적인 문화의 전통은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또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뭐 한 일본은 한 서너 번, 두 번은 이제 우리 그 학생들과 같이 탐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제 가족여행을 갔네요.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뭐 가족여행, 그 다음에 비즈니스, 그 다음에 아카데믹, 그 다음에 순수한 또 우리 학생들과 뭐 지도 교수로서 뭐 많이 왔다 갔는데 역시 공유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또 특이한 그 현지만의 그런 독특한 관습, 문화 뭐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뭐 이 온라인 상에서는 뭐 일일이 좀 열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오프라인 상에서 제가 말을 한다면은 뭐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든 이제 상당히 이제 뭐 같은 동북아권에 공유되는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각 국가별로 독특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차이를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합작 투자를 통해서. 다섯 번째 이제 장점은 대부분의 현지국 정부들이 합작 투자를 선호해서 자본 조달, 세금 문제, 이전거래 문제 등의 다수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현지 기업과 합작 투자를 함으로써 국제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평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는 합작 투자로 현지에서 새로운 고용 창출 효과를 파생시키게 돼서 소비자들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 그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졸업이 얼마나 남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졸업하게 되면 이제 재학생들의 가장 그 요즘에 관심사는 취업 아니겠어요? 그죠? 취업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뭐 다양한 이제 그런 그 유형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러한 그 고용 문제가 지금 뭐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지금 20세기 말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가장 그 젊은이들의 어쩜 뭐 퇴임하고 나서도 또 일해야 되는 그런 또 이제 뭐 상황에 또 처해 있기도 하죠. 이거는 뭐 몇십 년 전에 선진국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인데 최근엔 선진국마저도 결국은 뭐 사회보장 제도가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 잘 되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결국 연금만으로는 물론 연금도 개인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 뭐 연속 기간에 따라서 또는 뭐 그 자기가 속한 연금의 형태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만 어떻든 그 연금만으로는 살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뭐 자기가 다닌 직장에서 퇴임을 하고 나서도 제2의 제3의 또 일거리를 찾아야 되는 단지 생활의 차원에서 그게 무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륜을 나눠주는 사회 봉사적인 차원이 아닌 그야말로 메이크머니를 해야 되는 그래서 생계를 살아야 되는 뭐 이런 차원에서 그 결국 퇴임 후에도 제2, 제3의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선진국에서조차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고용이라는 것은 그만큼 뭐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도 결국 삶과 직접적인 이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고용이 없으면 소득이 없는 것이고 결국 소득이 없다면은 뭐 아예 없거나 제한된 소득이거나 아니면 국가가 결국 재정 효과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결국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에 따라서
또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용 창출 효과를 합작 투자를 통해서 파생시키게 되면 당연히 결국은 그 현지 시민들의 그런 좋은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결국 장점이라는 거는 합작 투자는 현지에서 현지 기업으로 간주돼서 현지의 정부로부터 압력이나 견제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독 투자를 할 때보다 합작 투자는 현지국 정부로부터 보다 양호한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이제 아홉 번째는 현지 근로자의 사기나 생산성이 단독 투자 시보다 더욱 큰 것입니다. 자, 이상 9가지의 합작 투자의 장점을 지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점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합작 투자의 단점으로도 한 4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독 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합작선과 이윤을 분배해야 하는 등 상향 목적을 가진 합작선 간의 이해 상충 요인이 항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는 경영 통제권의 약화는 물론 기술과 노하우 등이 기업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합작 파트너가 미래의 경쟁 기업으로 성장하는 이 부메랑 효과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부메랑 잘 아시죠? 호주에서 이제 하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딱 던지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본인한테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 이런 부메랑 효과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단점으로는 합작 파트너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상의 어려움이 수반되고 기업의 정책 및 전략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현지 자회사는 본사의 경영 지침을 따르게 되지만 현지 기업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단점은 합작 투자의 경우에는 현지의 자본 동원 능력이 저하되고 현지 자회사는 현지국은 물론 본국 모두에게 조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뭐 이중적인 부담인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4가지 포인트입니다. 결국 해외 직접 투자를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합작 투자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은 결국 기업 내적인 요인과 기업 외적인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내적인 요인으로는 뭐 한 3가지가 지적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의 제품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 및 경영 자원의 이용 가능성이죠. 세 번째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경험의 축적 여부입니다. 기업 외적 요인으로는 또 이 역시 3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현지 파트너 또는 적절한 금융시장의 이용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현지의 경쟁 관계죠. 세 번째는 본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자, 이제 합작 투자에 대해서 결국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인수합병에 의한 직접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수합병의 내용 첫 번째요. 자, 인수합병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직접 투자 방식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소유 지분의 결정과 함께 결국 현지의 기존 기업을 인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할 것인가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제가 되죠. 전통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는 현지의 기업을 신설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기존 기업의 인수합병, 즉 M&A죠. 인수합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은 결합 형태에 따라서 산업 내에 생산 단계가 서로 다른 기업과의 결합인 수직적 합병, 동일한 산업 내에 동일한 생산 단계의 경쟁 기업과의 결합인 수평적 합병, 그리고 다른 사업에 있는 기업 간의 결합인 복합적 또는 다각적 합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또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합병이요 새로운 기업으로 재탄생되는 것이 신설합병이죠. 아니면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되는 것, 이게 이제 흡수합병입니다. 또한 합병 방식이 자산의 취득인 것을 자산합병이라고 하고 주식의 취득은 주식합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기존 기업을 인수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동기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익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험 분산을 도모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국 기존 기업을 인수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세 가지 동기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합병의 장점으로는 어떤 것이 지적될까요? 한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자적인 제품과 시장 및 판매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업을 인수함에 따라서 목표 현지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성 여부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투자 자금의 회수 기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의 두 번째 장점으로는 기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 및 노동 인력뿐만이 아니고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경험과 지식도 함께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기업을 신설할 때 직면하게 되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수합병의 장점으로는 새로운 제품 라인을 무리 없이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본사의 제품 라인과 유사한 경우에는 본사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인수합병의 장점으로는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중고 제조 기술을 인수하게 될 경우 신규 시설을 구입할 때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별도의 제조 시설을 설립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경쟁의 심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되죠. 자, 합작 투자의 경우와 같이 인수합병에도 장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수합병의 단점으로는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점으로는 적절한 인수 대상 기업의 선정 및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죠. 적합한 기업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한 기업이 존재한다고 해도 결국 비밀 유지 문제, 회계 기준의 차이 문제, 또 허위 재무제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적당한 인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기존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은 인수 대상인 현지 기업의 문제점까지도 떠맡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부부의 그 문제를 지적했었죠. 그죠? 결국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거를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결국은 부부관계를 보다 더 성숙한 관계로 승화시키는 요체라는 것이죠. 그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 살아온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야말로 건전하고 확장적인 관계로 가게 한다면 그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결국은 잘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또 본론으로 와서 결국 이제 현지 기업의 문제점까지도 떠맡게 되는 것은 아까 부부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죠. 그거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결국은 냉철한, 현명한, 그다음에 객관적인 어떤 합리적인 어떤 기준으로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소비자의 이미지, 제품의 질이 좋지 않아서 판매 실적이 저조하고 시장 점유율이 낮은 기업을 인수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업을 왜 사전에 몰랐냐고 그러겠지만 사전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모든 것을 인지한다면 문제점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판단한다면 실패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까도 여기 지적했습니다. 이 허위 재무제표 같은 경우, 특히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기업의 대차대대표 손익계산서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특히 이제 보면은 대차대대표도 그렇고 이게 자산, 부채, 자본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보이는 자산과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보이는 자산의 경우에도 특히 이제 보이지 않는 자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보이는 자산의 경우에도 결국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이제 모아서 한번 분류하면서 정리해 보면 결국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재고 문제예요. 결국 그 기업이 이제 크기에 따라서 좀 쉽고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회계사가 결국 기업의 재무제표를 결국 평가하고 분석할 때 모든 기업의 시설을 다 가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 재고 문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 재고를 축소할 수도 있고 재고를 부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것뿐일까요? 그 다음에 수익의 문제, 손익의 문제, 손실을 축소시키고 수익을 과대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결국 허위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행해진다면 결국은 상당히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제 두 번째 단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기존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두 번째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현직인 문제점까지도 떠맡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선정 및 평가, 자 이것도 이제 어렵지만 결국은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결국은 상당히 이제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떤 기업들을 평가하고 어떤 기업들을 그래서 결국 그들 기업을 이제 인수 합병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기업은 결국 너무나 중차대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단점은 현지국 또는 본국에서 아예 인수합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현지국 정부는 단순한 소유권의 이전에 그칠 수도 있는 인수합병은 기업을 신규로 설립하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이나 경쟁 촉진 등 정책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데 기업을 새롭게 설립하다 보면은 결국은 일자리가 아무래도 인수합병보다는 더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자리 창출, 즉 잡 크리에이션이 세계 각국의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죠.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서 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중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뭐 최근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좀 그러한 과정이 좀 더 심화된 것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결국 글로벌 경기는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하강 국면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한 인수합병 시에는 독과점을 금지하고 현지국이나 본국의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7주차 국제투자위의 3교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8주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